오시는 대로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기자회견장 찾아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님의 박원순 7년 서울시정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내용들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에 제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매서운 질타를 하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1, 2년만 뒤쳐져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7년도 모자라 서울을 앞으로 4년 더 총 11년이나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차례씩 10번에 걸쳐 서울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박 시장이 서울 시민께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시지만 이 공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 답이 없다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박 시장의 지난 7년은 1000만 명 글로벌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유럽 중소도시를 흉내내는 만기 친남형 리더십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좋은 마을 디자이너였지만 메가시티 혁신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지난 7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식 미세 정책의 남발로 많은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결국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럼 7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박 시장께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 때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시장 재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습니다. 아마도 박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처음 몇 년간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고 나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올 초 3일간 150억 원을 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이를 방증합니다. 주먹구구 대책을 썼다는 건 한마디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박 시장에게는 전시성 행정, 쇼통이 우선이었습니다. 시민 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스스로 그만두실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닙니까? 서울의 합계 출산율 0.84, 전국 꼴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출산 파업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의 실업률 5.1%,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20, 30대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20대 일자리가 1.7% 줄어드는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20대 일자리는 12.2% 감소했습니다. 무려 전국 평균의 10배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의아한 점 중에 하나가 도덕성을 무기로 삼는 시민단체 출신 측근들을 대거 이용했지만 서울시의 청렴도가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청렴도는 2010년 전국 1위였습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날개없이 추락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낙하산 인사들의 전횡으로 업무 처리 투명성이 떨어졌습니다.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때 공정성이 훼손됐습니다. 시장께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위해 지난해 초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청렴도 전국 16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국 공공기관 중 꼴찌, 서울시 교육청 2년 연속 전국 꼴찌였다 지난해 12위였습니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마저 훼손시킨 것이 박 시장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출산율, 실업률, 그리고 청렴도 전국 꼴찌. 박 시장께서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셋째,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을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서울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면에서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2등과도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박 시장 재임 동안 노인복지 인프라가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노인 인구 1000명당 2.31개였던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는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2016년 기준으로 1.98개로 2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3만 명의 독거 노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독거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응급실로 가는데 평균 30시간이나 걸린다는 믿을 수 없는 상황도 그대로 방치해서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파고다 공원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지하철 적자 이야기가 나오면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어르신들 마음을 두 번 죽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머무를 곳이라도 있을 텐데 환경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구박만 하는 꼴입니다. 어르신들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자녀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야 우리도 거침없이 미래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넷째, 강남북 격차 해소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이 필요한 강북은 사실상 재생만 강요하고 강남에만 공을 들이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강남 핵심부에서는 영동대로 지하도시 사업이라 불리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로 강남 4구의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강남북의 격차를 의식해서인지 박 시장은 강북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합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북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재생은 자생의 기반을 만들고 자활을 돕는 재탄생이어야 합니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한옥마을을 제외하면 슬럼화된 주거지는 재생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을에 페인트 칠하고 보도블럭 교체하는 환경미화 정도로 젊은이가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박 시장께서는 만만한 강북 사람들에게는 시정 철학과 정책을 관철하면서 강남에는 예외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에 눈 감는 서울 경영을 하신 게 아닙니까? 시장님 취임 이후 사회 안전에 대한 서울 시민의 불안감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지역 안전 등급과 안전사고 그리고 범죄 부문에서 서울은 전국 꼴찌 또는 최하위권입니다.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서울 시민이 2010년 3.7%에서 2016년 11.2%로 3배나 높아졌습니다.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불안에 대한 시민의 걱정은 한없이 높아가는데 서울시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 김군이 숨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군이 첫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안전사고가 아닌 겁니다. 사람을 중시한다면서도 위험한 일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긴 위험의 외주화, 서울 메트로의 책임이며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곳에는 박 시장과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 사장 이하 최고위 요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스크린도어 센서가 툭하면 고장나는지 이유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장비들조차 값싼 것을 샀기 때문에 사고는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여섯째,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채무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의 주거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왜냐? 박 시장이 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은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마다 그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지난해 서울시 국감에서 16만 호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공약 이행 현황에서는 9만 호로 짓게 됩니다. 지난해 4월 12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에서는 12만 호를 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두 채도 아닌 수만 호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2년에서 2017년 SH와 LH가 서울 지역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64,059호입니다. 박 시장 집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서울시가 융자 지원한 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 숫자에 합쳐버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는 통계를 조작해서 역대 시장들의 업적까지 합산한 것은 아닌지요. 실제로 임대주택을 가장 적게 지은 시장이라는 오명을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닌지요. 박 시장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는 채무 8조 원 감축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박 시장이 주장하는 채무 감축의 대부분이 마곡, 문정, 위례,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비용이 채무로 잡혀 있었습니다. 택지 개발 후에 다시 회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잘한 결과가 아니라 자산을 매각한 숫자 노름입니다.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명시적으로 갚아야 할 것을 채무라고 부릅니다만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빚, 그것이 서울시 부채입니다. 그 부채는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1조 3천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박 시장 취임 후에 국가 예산이 44% 증가하는 동안에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55%입니다. 22조 원에서 32조로 연간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10조 원 이상을 지금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세 부담 증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증가하고 그리고 세 부담도 더 많이 지운 상황에서도 부채는 더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 시민이 서울시를 먹여 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펑펑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제로 특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방임과 무능은 개인 능력의 부족을 뜻합니다. 거짓은 개인 자질의 부족을 뜻합니다. 이번에 질문할 특혜는 집단의 도덕적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뜻합니다. 과거 많은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후원에 의존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6층은 낙하산 착륙 지점, 박 시장 측근의 놀이터라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6층 사람들, 6층 외인부대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민단체를 위한 예산, 코디 예산이 기획되고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측근의 상당수는 지금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시는 그들만의 리그, 특혜 리그입니다. 재벌이 자녀에게 자회사를 만들어주고 일감을 몰아주듯이 박 시장은 그와 친분이 있는 분들과 단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겁니다. 감사원과 자체감사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인사 채용의 부적절성, 회계 부정,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수많은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치를 내세워서 코드에 맞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는 여전합니다. 이상이 7가지 공개 질문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과 주거, 강남북 격차, 미세먼지 문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서울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난제이자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모른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아주 작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펼쳤습니다.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보면 공포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시장이 지나가다가 툭툭 던진 질문들, 포스트잇 메모 형태로 전달하는 일들 모두 다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사업 성과가 날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8명의 공무원분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지난 7년간 박 시장의 서울시정은 눈먼 돈을 고인 물에 푸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실효성 없는 각종 선심성 정책과 예산을 시민단체에 몰아주었습니다. 비효율과 비도덕의 잔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시정의 방임, 무능, 거짓, 그리고 특혜입니다. 서울시정을 공부할수록 서울의 맨 얼굴 앞에서 저마저도 참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1000만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역대 시장 중에 이렇게 많은 지적과 문제 제기를 받은 시장이 있었습니까? 이제 박 시장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네, 후보님 발표 있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그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고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인데요. 오늘 박원순 시장에게 던지는 7년 시정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경쟁자가 박원순 시장뿐만은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원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뭐 오차범위긴 하지만 유리가 나오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의하던 후보가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쟁자가 이제 다른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서울시정의 지금 현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을 이끌어오지 않은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동안 7년 동안 서울 시민이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없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변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이것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빠지겠다는 그 문제 의식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발표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이제 뭐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그 이제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과는 반대 결과가 나왔었던 같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갤럽에서 결국은 사실은 그것과는 반대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절대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특검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특검을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접하는 시민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뭐 거기에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의 선택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누가 서울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누가 박 시장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것은 지난 7년간의 서울시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이제 모아줄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MBN 노승입니다. 일단 오늘 시정 비판을 좀 하셨는데 그나마 좀 잘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수하게 작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그 중에서 그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속도를 내서 빠르게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수행님 정정입니다. 그 내일로 문제 있는 건 출범 1년인데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대북 관계 그리고 경제 분야 이렇게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번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가 참 잘 끌고 왔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핵 폐기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책들을 다 세워놓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들을 진행해서 꼭 북핵 폐기까지 이르는 결과를 얻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정당들도 협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북 문제 해결의 희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1%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 반도체 호황이 거치고 나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그런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3.1%가 높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올해 예상되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8%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교역국들 전부 일자리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불행하게도 벌써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개월 만에 수출이 지난 3월달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지금 IMF 이래 최악입니다. 전국 4.3%, 서울은 더 악화됐죠. 5.1%.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가 IMF 이래 지금 최고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물건이 안 팔리면 생산한 물건들 쌓아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장에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IMF 이래로 가장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벌써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경제 문제 들여다봐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현황판 항상 켜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민주주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한 당으로 일당 체제로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당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멈추지 않을 테고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견제와 균형 감각이 있는 서울 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많지만 네, 질의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공약 발표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